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큰 충격을 던져준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순위 역대 5위에 오르며 엄청난 명작으로 평가받은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드라마를 소개시켜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워낙 좋은 작품이고 바로 전주에 했던 불안 세대어라는 책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어서 꼭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의 제목은 소년의 시간이고요. 영어로는 Adolesc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4부작이고요. 필립 바렌티니 감독의 잭손, 스티븐 그레이엄이 제작과 각본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드라마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에미 어워즈에서 작품상, 주연상 등 무려 4관왕을 휩쓴 예술적 완성도와 대중성을 모두 갖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파격적인 특징은 바로 원컷의 롱테이크 기법입니다. 한 회당 약 50분 분량인데 이 50분 동안 단 한 번의 컷 없이 그대로 다 촬영이 됩니다. 경찰이 13세 소년 제이미를 체포하는 장면에서부터 마치 기자가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기법은 관객을 현장 안에 고립시켜 있는 그대로의 현장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제이미의 긴장과 가족의 절규,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주인공 제이미 역을 맡은 오웬 쿠퍼의 연기는 이것이 데뷔작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천재적이었고, 임상 심리학자와의 상담 장면에서는 천사와 악마의 표정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소름 끼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소년의 시간은 단순히 충격적인 소년 범죄 스릴러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불안 세대가 겪고 있는 디지털 세계의 악영향을 시청자들이 피부로 체험하게 만드는 거울이며, 우리 아이들이 왜 극단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는 한 평범한 노동자 계층 가정집에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이 체포한 사람은 다름 아닌 13살의 막내 소년 제이미입니다. 그는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소변을 지를 정도로 왜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아이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우리 애가 사람을 죽였을 리 없다며 오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묵묵히 제이미를 연행합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롱테이크, 즉 원테이크 촬영 기법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카메라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제이미를 따라 1층에서 2층으로, 차 안에서 경찰서까지 실제 시간으로 모든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관객을 마치 그 현장에 꼼짝없이 갇힌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시청자들은 빨리 문제 해결해줘 라고 답답함을 느끼지만 카메라는 그저 시간을 견디게 합니다. 이 답답함은 현재 우리가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에 대해 느끼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사회의 문제점과 흡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원제인 Adolescence는 사춘기를 뜻하지만 우리말 제목 소년의 시간은 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제이미가 겪는 실제 리얼 타임의 수사 시간,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소년기, 청소년기의 문제, 그리고 시청자가 보지 못하는 제이미를 살인자로 만들어낸 숨겨진 시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경찰들은 제이미가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알아내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면서 충격적인 실태를 목격합니다. 학교는 교실이 엉망진창이고 학생들은 통제되지 않으며 수업은 영상을 틀어주는 것으로 대체되고 아이들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습니다. 교사에게 F워드로 욕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는 고작
excuse me라고 말할 뿐입니다. 형사들은 제이미와 피해자 케이트가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둘이 친구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댓글 달면 친구 아니야 라는 어른들의 1차원적인 인식이었죠. 하지만 담당 형사의 아들은 그 댓글이 단순한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케이트는 제이미에게 인셀이라고 조롱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인셀은 비자발적인 독신이라는 뜻으로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독신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케이트는 제이미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20%의 잘난 남자에 속하지 않으므로 죽을 때까지 여자랑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한 것이죠. 제이미는 여성 혐오적 가치관이 팽배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매노스피어의 영향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힘이 있어야 한다. 여자는 적이다. 그리고 레드필을 먹고 진실을 깨달았다고 착각합니다. 이 진실이란 이 사회는 남자에게 가혹하고 네가 초라한 건 여자들 때문이니 분노해야 한다는 피해자 의식과 혐오를 배운 것입니다. 소년의 시간 속 제이미의 모습은 조나탄 하이드 박사가 불안 세대에서 진단한 청소년 위기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이트 박사는 누리 기반 아동기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대재편되었다고 진단했었는데요. 제이미는 이 대재편의 피해자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5세에서 사춘기까지 느린 아동기 동안 감독받지 않은 자유놀이를 통해 사회와 기술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고 화해하며 갈등을 조율하고 안티프레질리티, 도전을 받을수록 강해지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더불어 아이들은 이 중요한 신체적, 사회적 도전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사회적 진입 실패라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실 세계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비합리적인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를 들어서 데이트 신청 시 거절당할 두려움 등 남자 아이들은 이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인터넷은 이와 달리 명료하고 통제 가능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게임, 학습, 심지어 섹스까지도 현실의 위험이나 스트레스 없이 매우 그럴듯하게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제이미처럼 현실의 거절과 자존감 하락에 직면한 소년들은 현실 공동체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외로움과 좌절에 해답을 찾기 위해 매노스피어 같은 여성 혐오 커뮤니티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와 혐오 그리고 우월감을 남성다움이라 착각하며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나 니트 같은 형태로 현실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이트 박사는 아이들이 비체화된 가상 네트워크가 아니라 현실 세계 공동체에 뿌리를 둘 때 잘 자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이미가 심리 상담사에게 나를 인간적으로 좋아해요? 라고 묻는 전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안정과 연결에 대한 불안 세대의 굶주림을 보여줍니다. 소년의 시간에서 제이미의 아버지 역시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폭력적이지 않으려 노력했고 아들에게 최신 컴퓨터를 사주는 등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축구에서 실수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는 아들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서툰 행동이었지만 제이미는 그 순간 나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못난 아들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이 아픔은 축구 교실뿐만 아니라 제이미가 체포된 후 CCTV를 함께 볼 때 아버지가 다시 고개를 돌리는 장면으로 반복됩니다. 아버지가 범한 결정적인 실수는 가상세계의 과소보호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기 방에 늦게까지 있으니 안전하다고 착각했지만 그 방에서 아들은 인터넷을 통해 혐오와 배제의 가치관이 스며든 매노스피어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방이 아이에게 포털이 되어 부적절한 대체 우주로 가는 통로가 되었는데도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시간이 충격적인 이유는 10대 소년의 살인 이면에 깔린 온라인 혐오 문화를 적나라하게 수면 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제이미는 피해자인 소녀에게 인셀이라고 조롱당합니다. 메노스피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블로그, 카페, 포럼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여성 혐오와 왜곡된 성 역할 이데올로기를 퍼뜨립니다. 이들은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통제권과 성적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는 불안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여전히 임금 차이와 경력 단절 같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서히 무너지는 권위에 대한 불안감을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성에게 전가하며 증오심과 피해 의식을 키웁니다. 이 문화가 유소년층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드라마는 제이미의 살해 동기를 통해 온라인 혐오 문화가 한 소년을 어떻게 괴물로 만들었는지 보여줍니다. 제이미는 자신을 조롱한 케이트를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사라지는 지점은 그가 케이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이유입니다. 케이트의 누드 사진이 남학생들 사이에 퍼졌을 때 제이미는 그 소녀가 가치가 떨어진 걸레가 되었고 자신과 같은 인셀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애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케이트가 상처받고 약한 먹잇감이 되었다고 보고 접근했지만 오히려 거절과 조롱을 당하자 어이가 없어서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제이미는 케이트의 죽음이 슬프지 않고 더 이상 그녀의 누드 사진을 수집할 수 없게 된 것을 아쉬워합니다. 이 아이는 소녀를 한 인간이 아닌 자신이 획득하고 소유해야 할 성도구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10대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조나선 하이트 박사의 불안 세대가 경고한 청소년 위기의 극단적인 버전입니다. 하이트 박사는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아이들의 사회적 독립성과 대면 활동을 빼앗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제이미와 같은 남자아이들은 현실 세계의 불확실하고 불안한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대신 명료하고 통제 가능한 가상 세계로 도피하게 됩니다. 소년의 시간의 제이미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현실의 좌절과 부모의 서툰 사랑 속에서 상처받은 소년은 혐오와 우월을 가르치는 메노스피어라는 포털로 도피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방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착각했지만 아이는 방 안에서 통제 불가능한 부적절한 대체 우주에 노출된 것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무수한 스토킹 살해처럼 현실의 좌절을 여성 혐오적 태도로 치환하고 폭발시키는 극단적 형태의 삐뚤어진 남성 모습을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가정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통제되지 않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진정한 공동체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을 14세까지 늦추고 학교 내 휴대폰을 금지하는 등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집단 행동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4부작을 전혀 몰랐다가 제 아들이 강력 추천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몰입감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과 너무 맞아떨어져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특별히 그 제이미의 인스타에 케이트가 댓글을 단 것을 보고 인스타 글에 댓글을 달았으니 서로 친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형사의 모습을 보면서 왕따를 당하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한심하게 여기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수많이 있던 이모티콘의 의미와 그것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경멸하는 내용인지를 알려주었을 때 저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세계를 모르며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환경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며 대화하며
깊이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더욱더 저희가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저희 가족들이나 또 저희가 교회에서 알고 있는 청소년들 그 모두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사역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새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